안녕하세요. 내 팬들 구채입니다. 벌써 4월이 됐는데요. 올해 세웠던 저축 목표 얼마나 잘 달성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. 제가 한 7년 넘게 이제 재테크를 하고 있고 또 가계부도 쓰고 있잖아요. 그리고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똑같이 시작했는데 분명히 어떤 분은 본인이 계획한 것만큼 돈을 잘 모으시는 분들이 있고요.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의욕은 정말 컸어요.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한두 달 정도 쓰다가 결국에는 원하는 저축률을 맞추지 못하고 또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. 근데 제가 잘 관찰해 보니까 이게 어떤 차이에서 나오냐면 예측 가능한 변수에 대해서 얼마나 대비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. 돈을 잘 모으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은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. 처음에는 막 의욕을 갖고 시작을 해요. 나 이제 제대로 가계부 써봐야지. 나 왠지 이번 달에는 저축률 50% 될 것 같아. 근데 진짜 목표한 대로 내가 썼어요. 식비는 80만원, 자기계발비 10만원, 양육비는 20만원 이런 식으로 딱 계획을 세워놓고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지 않게 큰 돈. 갑자기 세금이 막 200만원이 나가고 명절이 끼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경조사비가 많이 들잖아요.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100만원이 훅 나가고 이번 달은 일단 망했다. 안 되겠다. 막 의욕이 꺾이는 거죠. 그럼 다음 달에 다시 해보지 뭐 하다가 흐지부지 돼서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요런 패턴들이 보이더라고요.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생각지 못한 돈들이 아니에요. 경조사라던가 세금이라던가 어떤 여행비라던가 이거는 우리가 가게를 꾸려가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충분히 계획해 둘 수 있는 이벤트들이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2016년에 결혼을 해서 7년 가까이 됐는데요.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 종잣돈 1억 원을 모으기까지 2년이 좀 안 걸렸습니다. 근데 그 기간 동안 저는 어떤 식으로든 이 저축률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. 소득은 갑자기 연봉이 확 오르진 않으니까 지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목표했던 저축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지출의 범위가 너무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을 최대한 줄이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때의 습관이 지금까지 제가 이어오고 있거든요. 첫 번째는 예비비 관리가 필요해요. 이 예비비라는 게 뭐냐면 정기적으로 발생하진 않지만 1년의 기간 동안 비정기적으로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예측 가능한 이벤트들을 말해요. 예를 들면 1월 달에는 자동차세 연납 낼 수 있죠. 그리고 재산세를 낼 수도 있고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, 어버이날, 아이 생일, 가족 결혼기념일, 부모님 칠순이나 환갑이 있을 수도 있고요. 요 리스트를 쫙 한번 적어봐요. 저는 가계부를 쓸 때도 이 리스트를 적는 란이 따로 있거든요. 그래서 1년을 계획할 때 그 돈을 먼저 써요. 만약에 이 금액을 계산을 했는데 500만 원 정도가 나왔다. 그럼 우리 집은 내가 매달 써야 되는 이 생활비 말고도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는 이 예비비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럼 예를 들어 부부가 소득이 한 600만 원이에요. 50% 저축을 하고 싶어. 그럼 600 중에 300을 먼저 저축을 해요. 그럼 나머지 300에서 생활비 예산을 정하겠죠. 식비는 얼마, 통신비는 얼마, 교육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앞서 우리가 예비비를 계산해봤잖아요. 그럼 한 달에 40만 원 정도는 이미 빼둬야 되는 거예요. 이 300만 원을 생활비로 잡는 게 아니라 이 300 중에 40만 원을 제외하고 260만 원 안에서 우리 가족의 한 달 생활비 예산을 세우고 그 안에서 맞춰서 살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. 보통은 600 중에 내가 300만 원이 목표면 이 300만 원으로 되게 타이트하게 생활비를 세우시거든요. 그러면 갑자기 내가 50만 원, 60만 원 무언가가 훅 들어왔어요, 지출이. 그러면 그때 내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. 그럼 그 40만 원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냐? 자, 요거는 선택이에요. 한 달에 300만 원 생활비 중에서 이 예비비 40만 원 정도를 저축으로 미리 빼둘 수도 있어요. 예비비 통장이 있으면 좋죠. 내가 저축으로 빼놨기 때문에 실제로 이 통장에 있는 예비비를 쓸 당시에는 지출을 다 기록을 하는 거고 나는 그냥 어차피 이거는 모으는 게 아니라 쓸 용도니까 그냥 40만 원을 지출한 것처럼 내가 빼놓을래. 이렇게 하셔도 돼요. 그러면 한 달에 40만 원씩 예비비 목적으로 빼놓고 대신 이 예비비를 실제 쓰는 그 날이 되면 이중으로 기입하지 않고 가계부 입력란에다가 그냥 내용만 적어 놓는 거죠. 올해가 벌써 4월이잖아요. 그러면 이 4월부터 12월까지 이 8개월 동안 그럼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이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.
요거를 적어 보셔서 바로 이번 달부터 적용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. 예비비를 미리 빼놓고 한 달 생활비를 책정을 해놓으면 내가 원하는 저축률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게 됩니다. 예비비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목적 통장을 또 따로 만들어 두셔도 돼요. 내가 이번 연말에는 우리 가족여행 해외를 한번 가보고 싶어. 혹은 내가 골프를 배우고 싶어. 테니스를 배우고 싶은데 한 번에 레슨비를 내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1년 동안 운동을 배울 목적으로 돈을 좀 저축을 해보고 싶다. 요런 통장들도 미리 몇 개를 만들어 두는 거죠.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거 효도 통장도 있었고, 예전에는 남동생 결혼 준비하는 거 보태줄 그런 통장도 있었고, 여행 갈 때 쓸 통장도 있고, 요런 식으로 한 달에 5만 원, 10만 원씩 이 통장에 그 목적으로 이체를 해두는 거죠. 이렇게 해두면 내가 나중에 여행을 가고 싶을 때도 무리하게 이번 달 저축률 망하지 않고도 기존에 내가 만들어놨던 이 여행 통장에서 돈을 뽑았으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목적 통장은 부수입을 바로 연결을 시켰어요. 예를 들면 네이버 블로그를 하니까 애드포스트 수익이 있었고,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하면서 또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, 당근 마켓에서 내 물건을 처분해서 또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. 부수입을 낼 때마다 그냥 생활비 통장으로 이체를 하는 게 아니라 부수입 자체를 내가 원했던 목적 통장 있죠. 당근은 아이 교육비 통장, 애드포스트는 부모님 효도 통장으로 바로 이체되게,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게 목적이 분명하고 이 부수입 자체도 꼬리표가 달리기 때문에 좀 더 저축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. 저축률을 2배로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거예요. 한 2017년부터 2021년 정도까지는 자산시장이 너무나 좋았잖아요. 부동산, 주식 할 것 없이 되게 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때는 현금을 갖고 있는다는 게 되게 바보 소리를 들을 만한 일이었어요. 아니, 금리도 낮고 내가 레버리지 활용해가지고 자산을 사면 이득인데 뭐하러 현금을 갖고 있냐, 바보다. 근데 지금 최근 이제 한 1년 사이에 주식은 다 파란불이죠. 부동산도 막 떨어지죠.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결국 기회는 현금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구나. 모든 인생에는 변수가 있잖아요. 내가 예측한 대로 다 살 수 있다면 뭐하러 리스크 관리를 하겠습니까? 앞에서 얘기했던 예비비나 목적 통장 만드는 거, 요것들은 대비를 하는 돈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써야 될 돈이에요. 목적이 분명한 돈이에요. 근데 비상금은 달라요. 비상,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쓰려고 내가 모아놓은 돈이기 때문에 갑자기 지출에 빵꾸가 난다거나 갑자기 돈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된다거나 이럴 때 내가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우리 가게의 저축액이나 저축률에 크게 방해를 주지 않고 이 비상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러라고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.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갑자기 내가 어딘가 아프다, 가족이 아파서 큰 돈이 들어간다, 아니면 근로활동을 갑자기 못하게 됐다거나, 아니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거나, 직업상의 이유로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거나,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바로 비상금이거든요. 이 비상금을 한 달 생활비에 한 3배 정도는 항상 넣어놨어요. 제가 그때는 한 달 소득이 부부가 한 600만 원대였기 때문에 월 생활비를 한 300만 원 이내에서는 무조건 다 해결을 했거든요. 비상금은 약 1000만 원 정도를 계속 갖고 있었어요. 근데 이게 자산 상승기에는 돈을 놀리고 있으니까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자산 시장도 사이클이 있는 거고, 내가 처음에 이렇게 저축을 해야지라고 마음 먹더라도 항상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비상금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봐요. 아니, 불과 1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줄 알았어요. 지금 대출이자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. 주변을 봐도 2배, 3배 오른 분들이 있어요. 내가 기존에 썼던 가락이 있어. 지출을 많이 해왔어. 근데 난 비상금도 없고 예비비도 없어. 그러면 기존에 내가 썼던 돈에서, 그러니까 저축률을 깎아가면서 이 늘어난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되거든요. 근데 내가 비상금이 어느 정도 지금 있는 상태야. 그러면 갑자기 이 금리가 높아지거나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내가 한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정도는 요거를 수습할 수 있는 기간,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. 급한 불을 끄고 정신 차릴 그 시간을 주는 거죠. 이 비상금이라는 게. 제가 7년 정도 재테크를 하고 또 자산을 한 10억 이상씩 모아보니까 이 저축률을 올리는 핵심은 결국 시스템이다.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.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에 10억을 모았어요? 근데 정말 별게 없었어요. 이렇게 미리 내가 생각지 못한 그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비비 마련해두는 거, 그리고 내가 꼭 쓰고 싶은 그런 생활비 외적인 돈은 목적 통장으로 관리했던 거, 살면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비상금을 항상 생활비의 3배는 꽉 채워놓는 거, 요것만 기본으로 해도 저축률이 벗어나지 않더라고요.
반면에 내가 월급을 받았는데 카드값 싹 빼고 딱 빵원이 남는 집은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. 빚 내야 되죠. 뭐 기존에 갖고 있던 연금이나 보험 같은 거 해약해야 되죠. 뭐 심할 경우에는 아이 다니던 학원도 다 끊어야 되거든요. 평소에 돈 관리가 좀 안 된다. 왜 이렇게 저축률이 오르지 않지?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얘기 드렸던 이 세 가지를 좀 잘 하고 계신지, 그런 시스템을 갖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. 오늘 당장 이 영상 보고 나서 따라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에 또 올게요. 내 편들 안녕!